민주당의 6개 상임위 단독 구성에 반발한 통합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포기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민주당은 협상이나 양보할 일이 아니라며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이번 주 상임위 구성을 끝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 문제를 거론해선 안 된다며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재신임 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 속에 21대 국회 첫 국방위원회가 통합당에 불참한 채 열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부가 대북 전달 살포 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고 별도 당 외교 안보 특위를 가동 중인 통합당은 북한이 대남 전단을 살포하면 대북 확성기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칩거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합당 김병민 비대위원으로부터 원구성 활동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 들어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인 허영 의원과 함께 원구성 협상 전망과 여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론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집거했던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곧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구성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난항의 우려가 더 큰데요. 민주당은 이번 주에 원구성을 마무리 짓겠다고 압박했고 통합당은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고 강수를 두면서 팽팽한 대치를 계속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되는 걸 못 막아낸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하고 전국 사찰을 돌면서 자맹을 했던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 주 복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의 원구성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의 태도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며 18개 상임위 위원장 모두 가져가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법사위를 뺏긴 상황에서 민주당에 끌려가기보다 모든 상임위를 넘겨 국정 운영의 책임을 전적으로 민주당이 지게 만드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 원내대표가 목요일 비대위 회의에는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룰을 깬 건 민주당이라며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참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강경한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임위 구성을 끝내고 다음 주에는 3차 추경을 의결해야 합니다.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양보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협상의 문은 열어놨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만 해도 10,000가지 실마리가 생기는 법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통합당의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물밑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총괄 원내수석부 대표는 오전에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 대표를 방문해 물밑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는 양보할 수 없고 기존의 11대 7의 상임위 배정을 제안했지만 통합당 역시 법사위 양보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정말 상임위원장직을 포기하는 건지 아니면 압박용인지 진위를 파악한 뒤 대화와 협상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3차 추경안이 시급한 데다 안보 위기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모든 상임위를 가져오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통합당은 원구성 협상과 별개로 주 원내대표의 복귀를 기점으로 보이콧을 풀고 상임위 활동에 나서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회 전면 보이콧보다는 상임위에서 역할을 하면서 대여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을 두고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법여권의 날선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윤석열 흔들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함께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두 기관이 함께 조사하되 지휘는 대검 인권부장이 맡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윤 총장의 지시가 월권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제19 감싸기라며 총괄부서로 대검 감찰부를 지목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거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견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검 인권부장이 조사를 총괄하도록 하여 대검 감찰부장의 역할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사 권한이 없는 대검 인권부에 조사 총괄을 맡긴 것은 윤 총장의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열린민주당도 가세했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는 윤 총장의 지시는 꼼수를 반복하는 양치기 소년 같은 태도라며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 총장의 거취는 당의 관심사가 아니며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윤 총장의 이름도 거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사퇴를 섣불리 제기할 경우 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야권은 윤석열 흔들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윤 총장 사퇴론과 관련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재심을 분명하게 밝히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든지. 조혜진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을 사퇴시키려는 추미애 장관의 잘 짜여진 시나리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야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여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목표는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라 윤석열 찍어내기라며 윤 총장 탄압 금지와 추미애 장관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자고 통합당에 제안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21대 국회 첫 국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대북 전단 문제 군이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적극 통제에 나설 것을 주장했는데 반면에 통합당은 국방에 불참한 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국방부의 통제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북한에서 대북 전단을 군사적 행동으로 보고 있는데도 국방부는 뒷짐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에 큰 돌발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좀 대책을 강구해야죠. 이것은 민간인이 해서 민통선 안에서나 일어난 일이나 우리의 관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떡해요. 정 장관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 발사 징후는 없지만 가능성을 두고 면밀히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위한 잠수함 건조 여부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걸 볼 때 완성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신형 전술무기 시험 가능성이 이제 제일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죠? 북한이 지금 ICBM이나 SLBM을 시험할 가능성을 갖다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탄도미사일 개발이라든지 거기에 SLBM도 포함되는 거지만 다양한 그런 군사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다 확인을 하고 있고. 이 밖에 정 장관은 북한의 군사 활동을 추적하는 정보 감시 태세인 워치콘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고 북한의 남부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9.19 남부 군사 합의 파기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임위 강제 배정에 반발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미래통합당은 북한이 대남 전단을 살포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포함한 대북 심리전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당내 외교안보특위는 성명을 내고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는 확실한 길은 도발로 이를 게 많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대남 삐라를 부렸을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자유권적인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심리전을 적극 전개를 해야 합니다. 통합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양윤선, 임채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양 기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등록금 반환을 대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 대학생들에게 정부 여당 그러니까 당정이 현금 지급은 불가하다 이렇게 정리했다고요. 네, 당정이 애초에 이 등록금 보전 방안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와 청와대가 3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포함한 재원 대책에는 난색을 표했거든요. 현물을 직접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데요. 특히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재정으로 이 등록금을 반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민주당도 결국엔 현물을 직접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정 간 이 엇박자가 좀 조기에 조율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학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3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포함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정이 결정을 했지만 결국은 그래도 홍남기 부총리 쪽 정부 쪽이 주도한 쪽이군요. 안 된다는 네, 그렇습니다. 네, 임채원 기자, 통합당과 정의당은 대학생 등록금을 반환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네, 통합당은 3차 추경을 통해서 이제 등록금 직접 반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3차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해서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앞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이 강의도 한번 들어보지 못했으니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귀결이 아니냐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대학의 온라인 강의가 보편화된 점과 관련해 사실상 사이버 대학임에도 그보다 많은 등록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혈서를 작성해 인증하는 상황에서 일부라도 반환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의당도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정당한 요구라고 강조했는데요. 심상정 대표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한 대학 등록금 반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정부가 추경에 등록금 반환 예산을 반영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이 3차 추경을 통한 현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제 3차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등록금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이버 대학의 등록금과 지금 대학에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하는 대학의 등록금 어떻게 비교할지 좀 따져볼 만한 대목 같습니다. 임 기자,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이제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을 정부 재정 관련주로 상당히 생각해볼 문제다 했는데 통합당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재정 문제에 신경을 썼던 쪽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 등록금 환불은 또 통합당 쪽에서 나서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이제 현재 상황이 이제 여당이 재정 부담을 걱정하고 오히려 야당은 더 이제 현금 지원을 해야 한다고 나서는 상황 때문인데요. 등록금 관련해서는 그런 거죠, 적어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수당 등을 이제 포함해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을 했던 정당이 그동안에요. 정당이 여당의 이제 포퓰리즘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더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통합당의 대학 등록금 환불 주장은 젊은 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합당이 청년 정치인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하고 당내 청년 정치 플랫폼인 청년당 조직을 계획하는 등 젊은 정당으로서의 쇄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통합당이 앞으로도 청년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여론에 따라서 여당의 입장이 이렇게 바뀐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 입장이 유지될지도 지켜봐야겠어요. 네, 이 재난지원금을 놓고도 이 홍남기 장관과 계속해서 여당이 입씨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 안이 엄밀히 말하면 이 등록금 반환은 아니고 대학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재정은 아니고 대학에서 인하하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면 여당 입장도 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당정청이 최근 좀 아슬아슬한 긴장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여당의 입김으로 좀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당정 현재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놓고도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종부세 좀 완화하자고 하고 있는데 정부가 좀 세수 감소를 우려해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오는 25일입니다. 대통령 주재로 당정청이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갖게 되는데요. 이게 분수령이 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25일이요? 많습니다. 중장기 재정 정책에도 이 정부, 즉 기재부 입장이 좀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비상경제팀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라고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관련해서 떠올랐던 이 홍남기 부총리 이 거취 문제도 좀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요, 보좌진들에 대한 신상조사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이 이 소속 의원들에게 보좌진의 다른 정당의 경력을 여부를 좀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겁니다. 공문에 따르면요, 이 타당 경력을 포함한 경력과 현재 당원 여부 등을 표기해서 제출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 이후에도 이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서 타당 출신 보좌진을 임용할 때 업무 능력 외에도 이 정체성과 해당 전력 철저히 검증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서 논란이 빚은 바가 있습니다. 21대 국회 민주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보좌진 인력도 변화를 겪었는데요. 야당에 적을 줬던 이들이 여당으로 옮겨가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국회의원 업무 특성상 이 상임위가 바뀌게 될 경우에 보좌진 채용도 그 전문성에 맞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를 하고요. 뭐 새로운 지역구로 이 당선이 된 경우에는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전위위원회 보좌진을 채용하는 것도 좀 빈번합니다. 과거에 뭐 당적이 없이 보좌 역할을 한 적도 있었죠. 네, 빈번하게 또 그렇게 해왔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공문을 보낸 것 자체가 좀 보좌진 능력이 아닌 출신으로 평가하는 거 아니냐, 또 순수 혈통만 좀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타당 출신 보좌진들은 좀 해고하라고 압박하는 거 아닌지 좀 불안한 마음을 느끼고 있다. 불필요한 신상조사다 이런 반응도 보였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은 뭐라고 해명을 하던가요? 네, 일단 뭐 사상 검증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고요. 민주당은 21대 국회부터 이 당원 당규를 통해서 민주당 당원 당적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진들의 입당 여부를 확인을 하고 당원이 아닌 보좌진들에게 복당 신청서를 받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 4월 사무총장 명예 이 공문에 대해서도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이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야당 보좌진들이 여당 의원들을 고발을 했는데 해당 행위를 한 보좌진들이 이제 섞여 있을 수 있다. 살펴달라라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 타당 출신 보좌진에 대한 사실상 해고 압박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은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에서요? 네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공무원의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김용판 의원인데요. 전문성을 띈 보좌진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는 건 잘못된 처사라고 이번 논란을 정조준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미래통합당 의원이 차별금지 문제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는 태도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당적 논란이 일단은 없거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이 소속 보좌진의 당적을 갖게 한 경우가 있었고요. 정당 차원에서도 의원실 보좌진이 이전 당적 문제로 해서 문제를 삼은 적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2006년인데요. 한나라당이 당시 황우여 사무총장 명의로 소속 보좌진의 당원 가입 여부를 좀 확인을 해달라고 했었는데요. 당시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이중 당적을 가진 보좌진들에 대해서 민노당 당적 탈퇴나 보좌진직 사퇴 이 가운데 택의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 현 민주당 의원인데요. 이 당시에 뭐 정당이 비밀 결사나 종교 집단도 아닌데 지탄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 정치라는 측면에서 이념이 같은 보좌진을 채용하라는 독려하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도 있긴 합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이 처리에 기권을 했다는 이유로 최근 금태섭 의원 징계를 했었고요. 또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미향 의원 이 사실상 함구령을 내려서 비판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일상적으로 볼 수 있었던 이런 보좌진 경력 조회가 사상 검증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건 좀 이런 일련의 민주당의 조치 때문이 아니었나. 176석 슈퍼 여당의 품격에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이렇게 폭파하면서 안보 얘기가 지금 멈중한 상황인데 임채원 기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금 연일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죠? 네, 김 비대위원장은 이제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이제 대북 정책이 실패한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유지되는 것이라면서 이제 말로 유지될 수 없다며 정부가 대북 유화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정책 실패와 관련해 국민께 사과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연락사무소의 폭발로 인해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좀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대북 관계를 추진해왔던 인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정부의 저자세를 지적해 왔었는데요.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에도 아무 반격을 못하는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이 속 시원히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통합당은 6.25 전쟁 70주년과 제2연평해전 18주년을 맞은 이번 주를 안보 기념 주간으로 지정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 앞서 6.25에 참전한 유공자 2명에게 호국 영웅 배지를 달아주고 통합당 의원 모두 이번 주 동안 이 배지를 달기로 했습니다. 이는 통합당이 안보와 책임 정당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윤선, 임채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복지재정 투입으로 인한 국가 재정 건전성 위기를 우려하면서 재정 준칙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내세워 정부가 무분별하게 국가 재정을 투입했다간 재정 건전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국가 채무가 840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데다 채무 비율 또한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40%를 넘긴 43.5%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경제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통제 처방 그리고 소위 마약과 같은 우선 순간적으로 모면하는 그런 처방에 일관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잠재 성장력 하락 문제는 제대로 접근을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추 의원은 최근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 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 준칙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재원 조달 계획을 명시하는 페이고 원칙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아울러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는 선심성 복지정책 남발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개혁과 고령화로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제도 개혁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정위기가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정도만 제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규제개혁이나 노동개혁, 시제개혁은 왜 안 하나? 이건 그대로 놔두고 자꾸 기저질환을 놔두고 자꾸 돈만 푼단 말이죠. 이 밖에 최근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선 정치권이 선거 전략 도구로 활용해선 안 된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정의기억연대 이사들이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당정청이 여가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점검한 결과 사업심의위원회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는 완전히 분리돼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통합당은 윤미향 의원 등 정의원 이사들이 여가부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했다며 이른바 셀프 심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4.15 총선 백서 제작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열린 첫 회의에 참석해 총선 패배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 다음 선거에 대비하는 처방이 나올 수 있도록 백서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서 제작 특위는 김병욱 통합당 의원, 신율 명지대 교수와 같은 당내외 인사 13명이 임명됐으며 인천과 대전, 호남 등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설문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할 예정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민주당 여성 의원들을 만나 국회 정상화와 3차 추경안 적기 투입을 위해 여야 소통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 의장은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본회의 개최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소중하다는 공감대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진정될 때까지 가짜뉴스 대응에 신경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강한왕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22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현지 시간으로 내일 출간 예정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회고록에 북미 비핵화 협상에 관한 뒷이야기도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북미 협상 중재 역할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1차 북미 정상회담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닌 정의용 실장이고 지난해 6월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에 문재인 대통령이 동행하려고 요청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는데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한미 정상 간의 진솔하고 건설적인 협의 내용을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왜곡한 것은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용 국가안보실장도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했고 향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라면서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한미 양국의 안보 이익을 강화하는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라며 미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 대해서 외교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주장이 많이 담긴 것 같다라며 사실과 다른 과장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기밀 정보 폭로에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 회고록 파문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래통합당과의 연대설, 합당설과 관련해서 확대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 대표는 제3의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개혁 노선을 흔들림 없이 지켜갈 것이라며 독자 노선 유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확인 없이 야권 연대와 결부시켜 앞서 나가거나 확대 해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낡은 이념 정치, 진영 정치를 뛰어넘는 실용적 사고로 제3의 길을 가고자 하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야권 전체의 파이를 키워나갈 것입니다. 네, 앞서 지난 5일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연구 모임 국민미래포럼이 결성된 데 이어서 최근에는 권은희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을 보수 야당이라고 칭하면서 야권 연대를 염두에 둔 정치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안 대표는 확대 해석일 뿐이라며 독자 노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야권이 지리멸렬한 상황인 만큼 국민의당이 혁신 경쟁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의 신뢰를 모아야 야권의 파이가 더 커지는 것이다. 한 번도 통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네, 안 대표 이처럼 야권 연대 가능성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도 전국 현안과 관련해서는 통합당의 힘을 합치자면서 연대 포석을 깔아놓은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한 통합당과 국민의당의 정책 연대는 시간 문제란 시각이 만만치 않은 지금 보수 야당의 연대 또는 통합 논의는 언제쯤 수면 위로 떠오를까요?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톡입니다. 2022년에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 차기 대권 주자들의 행보가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여야 주자들은 각종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등 일찌감치 존재감 부각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대세는 국민이 정한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권 경쟁에 먼저 나서서 뭘 해보겠다는 생각은 없다.
그냥 국민이 불러주실 때까지 일 열심히 하고 국민이 불러주시면 그때 응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한다고 밝혀서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실력, 실적, 성과를 중시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면서 저는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권 경쟁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민주당 당내 입지와 정치적 계파 갈등에서 자신은 실력을 앞세워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다는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현재 대선 주자 지지율 2위로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의 대세론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올해 초 같은 조사에서 3-4%의 지지율을 보이던 이 지사. 지난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2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이 지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일 텐데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서 이 지사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지금 갈림길에 선 이재명 지사의 정치 행보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집거적인 주호영 원내대표를 지난 주말에 만나서 국회 원구성 문제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후 주 원내대표 이번 주 중 국회 복귀를 시사하면서 상임위원장을 전부 포기하겠다 이렇게 강수를 던졌는데요. 민주당은 강경 돌파 의지를 고수하고 있어서 이번 주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통합당의 김병민 비대위원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그 자명 중이던 주호영 원내대표 이절저절 옮겨다녀서 못 찾겠다고 하더니 보니까 법주사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 나눴습니까? 두 분이 만나서 한 얘기는 옆에 성원석 비서실장부터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이번 원구성 협상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눴을 것이고 특히나 지금 전국이 돌아가고 있는 현안 속에서 이 북한 문제를 비롯한 전국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전국을 어떻게 이 야당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 원내대표 서로 뭔가 의지가 잘 통하는 편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거의 모든 원내 현안 상황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소통하고 상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수시로 주호영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이 원내에 있는 인사들과 함께 돌아가는 현안들을 공유하고 또 관련된 대책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 팀으로 호흡을 맞추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다 가져가게 하고 우리 상임위원들은 제대로 역할을 하자라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전석폭에 강수를 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과거의 그 전례에 따라서 야당이 아무리 소수 의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법사위의 위원장을 배정받음으로 인해서 거대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을 하는 것들을 일부 견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 장치로서 법사위를 활용한 전례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여당과 야당의 이 협의의 지난 과례를 모두 깨고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상임위원들의 일괄 배정이라고 하는 이 초강수 대책을 지금 집권당이 쏟아낸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수 야당이 끄집어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백석이 조금 넘는 야당이 집권 여당이 하고자 하는 모든 방식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방안 아니면 과거처럼 국회에 있는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상위로 나가서 강경 투쟁해버리는 방안들이 있을 텐데 국민들 바라보시기에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국민들의 마음과 또 더불어 함께 상생의 국회를 열어가라고 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는 여기에 대해서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배분하게 되는 여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다 지금 해왔던 방식대로 처리하고 모든 향후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처음에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진위를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듯 했지만은 지금 그렇게 한다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은 상임위원장을 이제 민주당이 전부 가지게끔 한 이후에 통합당은 이른바 대여 투쟁 비슷한 방향으로 갈 건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결국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투쟁이든 뭐든 하는 거지만 특히 통합당인 야당은 결국은 국민의 지지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한 어떤 전략 같은 게 있습니까?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진 않더라도 상임위의 추후에 미래통합당이 야당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바 있고요. 예. 지금 현재도 사실상 국회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을 떠나지 않으면서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을 뿐 저희 자체 특위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 내용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이려는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들을 계속 선행하고 있다 말씀을 거듭 올리고요. 예. 지금 전례 없는 일이라고 거듭 표현을 드리는 건 국회가 야당의 협의 없이 상임위원장 선출뿐 아니라 상임위원회 위원들까지도 일방적으로 배정하게 되는 이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무시하는 폭거가 진행되게 된다면 앞으로 21대 국회의 향후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이 여야 상승의 정치 근간으로 바라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희가 강경하게 위원장과 원 구성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드려볼게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을 두고서 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윤 검찰총장에 대한 거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에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사퇴론에 대해서 의견 어떻습니까? 최근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게 되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연신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초기 임명했을 당시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낸 바가 있었죠. 그럼 지금 와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악의 검찰총장이다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의원들이 있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임명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로는 서로 결이 다른 내용이니 여기는 임명권자의 분명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거듭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합당의 김병민 비대위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민주당 계열의 의원을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강원도 춘천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주인공이죠. 신인인데 중량급 신인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부대표로 활동 중인 허영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허영입니다. 보수 텃밭으로 불려왔던 춘천에서 민주당 계열 처음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통합당 김진태 후보를 꺾고 금배지를 다셨기에 더욱더 화제가 됐는데요. 주목받았던 김진태 의원을 상대로요. 네. 73년 만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생활 굉장히 궁금한데 어떠셨습니까? 당선되자마자 이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당에서 이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일자리 TF와 기업 TF 활동을 했고 최근에 이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본부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 좀 진행을 했고요. 또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회 여러 연구 모임에 가입해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쭉 지내왔습니다. 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무엇보다 고 김근태 의원 비서관이 되면 시작했고 이후에 이제 최문순 지사, 서울의 또 박원순 시장 옆에서 이제 참모로서 지금까지 보좌했었는데 늘 이제 정치 관련 얘기할 때마다 김근태 의장, 전 의장을 정치의 아버지라 이제 부른다는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2007년이던가요? 대통합을 위해서
대선 불출마하겠다 이랬을 때 옆에 있었던 사진도 보고 있었는데 이제 아까 중량급 신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정신을 이어받겠다 했는데 앞으로 어떤 정치 펼쳐나갈 계획이신가요? 고 김근태 의장님 비서관으로 시작할 때 늘 정치는 희망을 주는 직업이어야 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크기에 의해서 비례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의 크기를 크게 해주는 그런 정치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싸우지 않고 이렇게 희망을 주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먼저 들어오셔서 앞에 김병민 통합당 비대위원하고 통화하는 내용 들어봤었죠? 네, 들어봤습니다. 그 질문 중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18개 상임위 모두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있고 그 방향으로 되게 이제 가는 쪽 같은데 그랬을 때 어쨌든 간에 지금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여야를 모두 안고 이끌어가야 될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어떻게 좀 이끌어갈 생각이십니까? 저희 입장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때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합의의 과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합의라고 하는 합의를 이루었고 그것을 미래통합당 의총에 가합의안을 던졌는데 의총에서 이것이 거부가 됐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호영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전국으로 찾아다니면서 사실상 또 대화를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또 거부당한 것이고 또 미래통합당에서 유독 법사위를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2년 내내 대선을 앞두고 예전처럼 법사위가 게이트키핑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저희가 사실상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더 이상 참지 않고 일하는 국회, 준법 국회, 국회법으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국회를 위해서 앞으로 국민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법사위원장 관련해서는 이제 야당은 또 특히 통합당은 여당 주변에 어른거리는 수사 관련한 혹시 방어막을 치려고 법사위를 절대 고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제 법사위가 게이트키핑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체계 작고 심사권을 위해서 그것을 폐지하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에 관련된 극복을 위한 경제위기 관련된 각종 다양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들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여당이기 때문에 법사위는 우리 여당이 갖고 예결위는 그러면 정부 예산 견제 기능으로서 야당이 갖자 이런 어떤 그 타협안을 냈었던 것이죠. 네, 민주당이 3차 추경 심사 때문이라도 이번 주에 반드시 원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통합당은 법사위 없이는 절대 협상도 없다. 입장을 끝까지 고수한다면은 이번 주 상임위 선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국민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 된다. 이번 주에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절차에 돌입했다라는 것은 예전에 일부 언론들 분석해서 몇 개 필요한 상임위부터 이렇게 이른바 쪼개기 방법을 얘기하던데 그럴 필요 없이 그러면 한꺼번에 다 나머지 선출하겠네요. 그 방법은 최대한 이제 국회의장께서도 타협을 해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타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술이 있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저쪽에서 이제 다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지금 예전의 상황하고 177석이라고 하는 여당의 이 의석수는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과반 이상을 상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의석수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상임위원장을 맡더라도 이것은 과반수 의결로 의회 민주주의의 절차 정상으로는 상임위원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다 가져라 이런 어떤 의미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여하튼 최대한 타협을 해보고 국민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야당과 합의 없이 강행을 할 경우에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나아가서 국회 파행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지면은 국민적인 우려까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민들에 대한 우려는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이제 국민들의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발휘해라. 이런 명령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6개 상임위원장 통과할 때에도 사실상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여주셨었지요. 그래서 책임 국회를 실현하는 길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최근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을 두고 이제 장관과 총장이 약간 뭐 다른 의견 나오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오늘 청와대에서 이제 조정되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의원들 개별적으로 상당히 뭐 사퇴하는 분위기로 몰아가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물론 지금 이해찬 대표는 함구력을 내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그렇게 싹 좋아 보이는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어떤 뭐 수장의 사퇴 부분들로 이 문제가 변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대통령께서도 이제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인권 수사 영역에 있어서는 협력해라 이렇게 좀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예. 협력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안명숙 총리 전 사건에 대한 문제라든지 검언 유착에 대한 그런 인권 수사들을 제대로 좀 벌여 나가야 되는 문제이고요. 이 문제는 본디 공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검찰이 자기 관련된 수사에서는 미적하고 또 특정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특수부를 전부 동원을 해가지고 수사를 이잡듯이 하고 이런 문제는 있다고 지금 보는 편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죠. 예. 그런데 당 내부의 논리 중에서 이번에 선거를 압승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선거에 압승하고 검찰총장의 임명 여부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임명 여부를 떠나서 검찰 개혁을 해라, 사법 개혁을 해라라는 게 총선 민의의 한 측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법 개혁하고 검찰 개혁, 뭐 사법 개혁하고 그 윤 총장 사퇴 여부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일단 검찰이 또 사법부가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국민들도 원하고 정치권도 원하는 길이 스스로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깔끔하게 그래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인데 그래서 김종인 통합당의 비대위원장 대통령의 사퇴론 관련해서 입장 표명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명확하게 지시를 내신 것은 철저하게 협력해서 수사해라. 협력해서 수사하라. 네. 아, 그리고 공수처를 빨리 7월 달에 잘 출범시켜서 이런 국민적 불신의 벽을 빨리 극복하자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더구나 기본소득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보수 당인 통합당의 김종인 위원장도 꺼내기도 했었고 보니까 예전에 출마했을 때 기본소득을 꺼내셨다고요. 12년 전서부터 공약을 했었습니다. 예, 어떤 구상이셨습니까? 우리나라 상황에서요.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뭐 좌파 기본소득, 우파 기본소득 이것을 뭐 복지 정책으로 볼 것인가, 경제 정책으로 볼 것인가 이런 논란은 저는 좀 아쉽습니다. 제가 기본소득을 생각했던 것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청년수당, 아동수당, 학생수당, 어르신수당, 장애수당 같은 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같은 국민인데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많이 주고 더불어 지방사정은 잘 아시겠네요. 네. 강원도도 있어봤고 서울시도 그렇습니다. 있어봤기 때문에. 그것을 이 수당체계를 국가 수당체계로 끌어올려서 좀 수당체계를 개혁해가지고 골고루 주자. 이것을 기본소득으로 예산을 좀 돌리자. 뭐 이런 차원에 있어서의 구상이었습니다. 그럼 구상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앞으로 좀 논의 좀 해볼 수 있는 겁니까? 여야가 함께 논의해서 이거는 뭐 그 초반기에는 청년이나 여성, 장애인 등 이렇게 좀 특정 계층을 향한 단계적 실시를 통해 필요한 가지고 쪽에 정책 실험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께서는 상임위로 국토위를 선택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네, 뭐 제 지역권 춘천이다 보니 또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이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 의원들이 가고 싶어 할 건데. 네. 4대 1의 높은 경쟁력이었다고 4대 알고 1이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도권에 물 공급하느냐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지역 발전이 좀 더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죠. 네, 상수원을 보호하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저기 순천만하고 울산 태화강처럼 춘천 호수 국가 정원을 좀 만들겠다. 그래서 관광 산업을 육성을 하고 또 이런 요새 그린 뉴딜 차원에 있어서 자연을 활용한 경제 위기 타겟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국토위에서 그러한 국가 정원 사업들을 좀 벌여 나가려고 지원을 했습니다.
네, 이번 국회 임하는 각오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21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당선되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의 특권은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권을 늘리는 방향으로 국회 활동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4년 후에 저는 희망의 정치인으로 좀 남고 싶다. 허용하면 국민들에게 웃음과 희망과 그다음에 뭔가 좀 긍정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정치인으로 남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기본소득 그리고 이러한 그린 뉴딜을 통한 경제위기 타개 그리고 국가정을 통한 지역 발전 이런 것들에 좀 중점을 둬서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얘기하실 때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따뜻한 마음이 많이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지금 원내 부대표고 지금 초선입니다마는 중진급 초선이 됐습니다. 허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35도 정도까지 치솟는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더웠는데요. 이번 더위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31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아지겠지만요. 30도 선을 웃돌겠고요. 모레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